때처럼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958년 무술년 개띠의 한반도에는 아이들이 쏟아졌습니다. 6.25 전쟁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잿빛 땅 위에 한 해에 90만 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나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함께 엄청난 부담을 안겼습니다. 58년생들은 이 거대한 인구 물결의 가장 앞줄 베이비붐 세대의 선봉대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절대적 가난과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탄생은 국가 재건을 위한 원동력이자 미래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한 세대였고 그 무게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온 전사들이었습니다. 산부인과는 푹새통을 이뤘습니다. 산모들이 폭도까지 줄을 섰고 의사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산파를 불러 출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날따라 애 낳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한 산부인과 의사의 회고록에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왜 유독 1958년이었을까? 전쟁의 공포가 가시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한 시점. 경제는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희망만큼은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볼 만하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과 희망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마주하며 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곧 개떼라 불리게 됐습니다.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의 묘사였습니다. 골목마다, 학교마다, 놀이터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녔습니다. 1965년 봄 58년 개띠 아이들은 국민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습니다. 입학 시즌이 되자 한 학교의 신입생이 1000명이 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는 이부제가 당연했습니다. 한 반에 70명이 넘는 아이들. 콩나물 시루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2인용 책상에 3명씩 빼곡히 앉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은 반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시험 때마다 1등부터 70등까지 줄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을 배웠습니다. 배워야만 했습니다. 70명 중 하나였으니까요.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보릿고개는 아이들의 얇은 배를 더욱 허기지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한 반에 서너 명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점심시간이면 슬그머니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왁자지껄한 교실의 도시락 냄새를 피해서 학교에서는 기성회비를 걷었습니다. 월말이면 선생님이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철수 냈습니다. 박영희 냈습니다. 이순자. 선생님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몇몇 아이들의 이름 앞에서는 항상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성회비를 내지 못한 아이들은 따로 불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아이들을 먹이려 했었습니다. 미국 원조로 들어온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이 급식으로 나왔습니다. 노란 옥수수빵. 퍽퍽하고 목이 메었지만 아침부터 굶던 아이들의 귀중한 한 끼의 점심이었고 없어서 못 먹던 아이들의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성미운동도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쌀 한 줌씩을 모아오는 운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봉지에 쌀을 담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보리쌀을, 어떤 아이는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조차 가져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아진 쌀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나눔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신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굶주림 속에서도 아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유년기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가 채 가시지 않은 터전에서 그들은 부모 세대의 눈물과 땀 그리고 헌신을 보며 자랐습니다. 굶주림과 어려움은 그들에게 약자가 아닌 오히려 경쟁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책상을 여러 명이 돌려쓰고 연필 한 자루를 끝까지 쥐고 싶어 했던 교실에서 이들은 공부만이 가난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절박한 신념을 뼛속까지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노력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가 교육을 통해 빈곤이라는 덫에서 벗어나려 했던 시대적 요구에 58년 개띠들이 가장 치열하고 헌신적으로 응답했음을 의미합니다. 58년 개띠 세대는 학교에 가는 길이 곧 국가를 일으키는 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그들에게 가장 엄격한 스승이었고 희망은 가장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빈곤이 안겨준 고통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바꾸는 동력으로 전환하는 법을 터득해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평생을 함께할 정신적 자산이 되었으며 어떤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불굴의 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굴의 정신은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입시 지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어린 국민학생들에게 중학교 입학 시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71년 전국적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이른바 뺑뺑이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58년 개띠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1971년 겨울 58년 개띠들은 생애 처음으로 운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시험은 없었습니다. 1년 선배들이 밤새 학원을 다니며 입시의 지옥을 겪을 때 58년 개띠들은 그 고통을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뺑뺑이 1세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1974년 봄 고등학교에도 비슷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며 또 한 번의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고 서울고를 꿈꾸던 우수한 학생들도 이름 없는 변두리 학교로 흩어졌고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명문고 서열은 무너졌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같은 교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당황해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빨리 적응했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 진정한 관문은 고등학교가 아닌 그 이후의 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의 풍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들의 월급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흑백 TV는 이제 보편적인 가전이 되었습니다. 라면이 흔해졌고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거리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희망의 크기는 그만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신기한 듯 지하철을 탔습니다.
땅속을 달리는 전차라는 발명품에 서울이 본격적인 현대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비극도 함께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울려 퍼진 총성과 유경수 여사의 서거 소식에 온 나라가 깊은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춘은 계속되었습니다. 교실에서는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영어 가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은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통기타를 메고 다니는 것이 최고의 유행이었고, 김민기, 양희은, 송창식과 같은 통기타 가수들의 노래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침 이슬을 흥얼거리고 한계령을 부르며 그들은 노래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방과 후면 그들은 야구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970년대는 고교야구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봉황대기, 청룡기, 황금사자기. 대회가 열릴 때마다 전국이 뜨거운 열기로 들끓었고 58년 개띠들은 라디오에 매달려 생중계를 들었습니다. 홈런이 터지면 함께 환호했고 역전패하면 함께 슬퍼했습니다. 야구는 그들의 청춘을 대변하는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유신이라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집권 체제가 시작되었고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학 선배들이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고 신문에는 불순분자 검거라는 기사가 빈번하게 실렸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들은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아꼈고 어른들의 술자리에서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1977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입시의 해였습니다. 수험생은 90만 명, 전국 대학 정원은 고작 1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뺑뺑이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는 것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시험 없이 보낸 그들은 이제 인생 최대의 시험을 향해 내몰려야 했습니다. 11월 예비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 58년 개띠들이 고사장으로 밀려들었고 9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은 역대 최고의 숫자였습니다. 고사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고 폭도와 계단, 운동장까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어진 12월 본고사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서울대는 물론 지방 국립대까지 치솟은 경쟁률의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58년 개띠 세대는 이렇게 청소년기를 마감했습니다. 뺑뺑이로 시작하여 지옥 같은 입시로 끝난 시절이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유신의 그림자는 여전했고 팝송을 들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맛보지 못했으며 야구에 열광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합격한 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캠퍼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낭만이 아닌 최루탄과 데모 현장이었습니다. 유신 체제는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또 다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뺑뺑이 세대 시험 없이 중고등학교를 보내며 특권을 누린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인생 가장 중요한 고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강요당했던 세대. 그들은 이렇게 시대의 아이러니를 온몸으로 견디며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역사는 때로 특정 세대에게 가혹하리만치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 위에서 태어나 가난을 밥 먹듯 삼켜야 했던 아이들. 거대한 인구의 파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했던 이들. 우리는 그들을 58년 개띠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출생 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심장부를 통과했다는 생존의 증명이며 암흑의 시대를 온몸으로 밀어내며 새벽을 열었던 개척자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90만 명, 어쩌면 100만 명. 그들은 개떼처럼 태어났습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경쟁을 배웠고 역대 최고의 입시 지옥을 통과했으며 대학 캠퍼스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최루탄과 곤봉을 맞아야 했습니다. 소년의 티를 벗고 막 청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낭만이 아닌 역사의 광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80년대라는 거친 바다를 건너온 그들의 푸르고도 시린 청춘의 항해 일지를 다시 펼쳐보려 합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간 장엄한 대서사시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21, 22의 청춘들에게 세상은 거대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하숙집에서, 술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18년 절대 권력의 군부 독재자의 심장이 측근의 총탄에 멈췄다는 뉴스입니다. 라디오는 낮은 톤의 느린 음악을 반복했고 텔레비전은 뉴스 속보를 되풀이했습니다. 캠퍼스의 젊은이들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가? 유신의 긴 터널 끝에서 마주한 빛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선배들이 끌려가고 친구들이 제적당하고 도서관, 책이 금서로 묶이던 그 억압의 시대가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가는 술렁였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캠퍼스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58년 개띠들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역사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탐욕스런 신군부의 탱크가 아스팔트를 지지길 때 청춘들의 가슴에 갓 틔운 희망의 새순도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군인들이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충성과 폭정의 이름으로 헌법이 유린됐습니다. 대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군부는 물러가라. 하지만 답은 곤봉과 최루탄이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야만을 견뎌야 하는가? 1980년 봄, 서울의 봄이라 불린 그 짧은 계절. 졸업을 앞둔 이들, 막 사회로 나가려던 이들,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이들. 58년 개띠 대학생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민주화를, 자유를, 인간의 존엄을.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봄은 짧았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남쪽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비현실적인 악몽 같았습니다. 계엄군이 총을 겨눴다고? 시민들이 피를 흘렸다고? 언론은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낙인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서울의 대학생들은 통제된 뉴스만 접했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은밀하게 유인물이 돌았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증언들. 계엄군이 시민을 총으로 쏘았다.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다. 시체가 쌓여 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강의실 대신 거리로 나갔습니다. 곤봉이 머리를 깨고 최루탄이 폐를 찔러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친구가 끌려가고 선배가 피를 흘리는 그 야만의 시간 속에서 58년생들의 청춘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비통함을 배웠고 너무 일찍 분노를 품어야 했습니다. 22, 23의 나이에 그들은 이미 삶의 가장 어두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권력은 총과 칼로 국민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고. 군화 발로 권력을 훔친 자들은 영악했습니다. 그들은 채찍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사탕도 함께 던져주었습니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른바 3S 정책은 국민의 눈을 정치에서 돌리려는 거대한 최면술이었습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영화가 쏟아졌습니다. 대중가요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잊고 즐기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운동 경기나 보고 영화나 즐기십시오. 권력의 속삭임이었습니다. 1982년 세상은 갑자기 천연색 옷을 입었습니다. 컬러 TV가 쏟아내는 화려한 빛은 흑백의 시대를 살던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영상이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뉴스 화면도 드라마도 광고도 모두 컬러였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같은 해 37년간 밤을 옥죄던 야간 통행 금지의 빗장도 풀렸습니다. 1945년 이래 계속됐던 통금. 밤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거리가 텅 비고 늦게 귀가하던 사람들이 파출소 앞에 줄지어 섰던 그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은 환호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일 수 있다니. 새벽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니. 작은 자유였지만 그래도 자유였습니다. 58년 개띠들은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군복을 입고 전방을 지켰고 누군가는 산업역군이 되어 공장을 돌렸으며 누군가는 넥타이를 메고 빌딩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을 받고 술자리를 가지고 맞선을 보고 연애를 했습니다.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에 열광했고 대학 동기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낭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컬러 TV 앞에 모여 앉아 미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한구석엔 씻기지 않는 부채감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광주. 그 이름은 여전히 금기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깊어지면 누군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광주 말이야. 그러면 모두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답답한 미안한 침묵.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여전히 독재의 서슬퍼런 감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후배들은 여전히 최루탄을 맞고 있었고 금서는 여전히 금서였으며 언론은 여전히 통제됐습니다.
눈앞의 TV는 총천연색이었으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컬러와 통금 해제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환상이었습니다. 달콤한 마취제였습니다. 하지만 58년 개띠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1983년 여름, 대한민국은 거대한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어머니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미숙이에요. KBS 특별생 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38일간 이어진 이 방송은 온 국민을 텔레비전 앞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잃어버린 혈육을 부르짖는 노부모들, 30년, 40년 만에 상봉하는 형제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 소식에 오열하는 자식들, 20대 중반이 된 58년 개띠들도 TV 앞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보며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화면을 보다가 울컥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전쟁과 분단이 핥히고 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 비극을 잉태한 시대의 모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즈음 58년 개띠들은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갔습니다. 육아에 시달리고 대출 이자에 쪼들리고 직장 상사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을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부끄러운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독재의 공포를, 총칼의 그림자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러나 독재의 겨울은 길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경찰 조사 도중 사망했습니다. 처음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말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21살 청년을 고문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해 6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았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지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청년은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웠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의 임계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이제 30살 즈음이었습니다.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인이었고 가장이었고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드디어 둑이 터졌습니다. 명동, 을지로, 광화문, 서울의 모든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대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 서류 가방을 든 채 정장 차림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58년 개띠들이 선봉에 섰습니다. 30살,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엔 화염병 대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두건 대신 넥타이를 맸습니다. 호언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함성이 빌딩 숲을 울렸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물대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루탄을 맨손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물대포를 맞으며 전진했습니다.
곤봉을 맞을수록 시민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회사원들이 오후 회의를 빼먹고 나왔습니다. 은행원들이 업무 시간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간호사들이, 택시기사들이, 상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넥타이 부대. 그것은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의 빚을 갚으려는 양심의 선언이었습니다. 7년간 참았던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목이 쉴 때까지 외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루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서름, 너무 많이 겪었던 좌절,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매일 거리에 나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퇴근 후마다, 주말이면 가족을 데리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빠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아내들도 알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경찰의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진 사람들도 병원 치료를 받고 다음날 다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경고를 받아도 나왔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날 것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포기하면 자식들에게 더 나쁜 세상을 물려줄 것이라는 것을. 6월 29일 마침내 항복선언이 나왔습니다. 노태우의 6.29 선언. 직선제 개헌 수용. 권력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던가요? 대학 때부터 외쳤던 민주화. 최루탄을 맞고 곤봉에 맞고 친구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참았던 세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 투표소 앞에 선 30살의 그들은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떨렸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비록 결과는 미완의 승리였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땀과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첫 열매였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결코 깨어있는 시민을 이길 수 없음을, 총칼도 최루탄도 고문도 정의를 막을 수 없음을 그들은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격렬했던 투쟁의 연기가 거치고 1988년 9월 서울의 하늘에 오륜기가 휘날렸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 폐허의 땅이라 조롱받던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88개국 8,391명의 선수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개회식 날. 31살의 58년 개띠들은 텔레비전 앞에 혹은 직접 경기장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기정옹이 성화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절대 빈곤과 독재를 겪으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가 이것이구나.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고층 빌딩이 스카이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자신들이 건설한 경기장에서 세계인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그 기적의 목격자이자 주역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밤을 새워 일했던 그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렸던 그들,
사무실에서 수출 계약서를 썼던 그들,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그들, 모두가 이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독했던 가난과 콤플렉스를 털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월, 또 하나의 기적.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굳게 닫혀있던 국경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을 받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58년 개띠들은 여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혼여행으로 하와이에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출장으로 유럽에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일본에라도 가보고 싶어 휴가를 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였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넓은 세계로 나아갈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20대를 최루탄 연기 속에서 보냈던 그들이 이제 여권을 들고 더 넓은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58년 개띠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20대를 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격렬했던 장이었고, 그들은 그 서사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의 서거를 목격했고, 12.12 쿠데타와 광주의 비극을 겪었으며, 컬러 TV와 통금 해제라는 작은 자유를 맛봤습니다. 이산가족의 눈물을 함께 흘렸고,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에 분노했으며 6월 항쟁에서 넥타이 부대로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올림픽과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해 환희로 끝맺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10년. 그들은 희생자였습니다. 독재의 곤봉에 맞고 최루탄에 쓰러지고 끌려가고 고문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승리자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릅니다. 청춘을 투쟁으로 허비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들은 청춘만을 소비했을 뿐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민주주의를, 자긍심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58년 개띠. 개떼처럼 태어나 개처럼 질기게 살아남은 세대. 격동의 80년대를 온몸으로 건너온 그들. 그들의 청춘은 역사가 되었고 그들의 투쟁은 기적이 되었으며 그들의 땀과 눈물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 뒤에는 1980년대 그들의 젊음과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난 이들. 그들의 청년기는 가난을 이겨내기 위한 국가 재건의 땀방울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맞선 민주투쟁의 피와 눈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19의 공장의 야간반을 뛰며 수출 100억 불 달성의 환호 속에 일조했고 대학에서는 서슬퍼른 군화 소리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비밀스럽게 품어왔습니다. 1990년 이들이 33세 어엿한 가장이자 사회의 중추가 되었을 때 그들의 뇌리에는 이미 자신들이 지난 청춘을 바쳐 일구어낸 조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벅찬 예감이 확신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93년의 봄은 유난히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는 장엄한 순간 58년생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의 이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87년 6월 최루탄 연기가 하늘을 뒤덮던 그 거리에서 자신들의 주먹과 함성으로 군부 독재의 장벽을 부수고 쟁취해낸 민주주의의 위대한 결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짓눌렸던 영혼의 족쇄가 풀리는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그들은 회사의 창립 기념일보다 이날을 더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랜 독재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 나라는 이제 막 피어나는 장미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민주주의를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겠구나. 비로소 자신들의 지난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직접 써내려가고 있다는 자부심에 어깨를 폈습니다. 이 성취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으로 용기 있고 명예로운 민주 시민임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민족사적 승전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자유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1995년 6월 27일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37 나이가 돼서야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장과 군수, 도지사를 직접 뽑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설렜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내가 직접 뽑은 사람이 이끈다. 이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30년 만에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됐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마침내 되살아났습니다. 직장에서, 동네 슈퍼에서,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후보자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 동네엔 누가 맞을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해. 그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투표소에 갔습니다. 얘들아, 이게 민주주의란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할 수 없었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들은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서울 광화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삶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활이었고 87년 6월 항쟁이 맺은 또 하나의 값진 열매였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의 환희는 1995년 가을 더욱 격렬하고 뜨거운 카타르시스로 폭발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낡은 역사의 어둠을 상징했던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58년 세대들도 직장과 가정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단순한 두 인물의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푸른 피로 물들었던 금남로의 처참한 비극, 짓밟혔던 민주혁명들의 원한, 15년 동안 억압당했던 진실과 정의가 마침내 그 서슬퍼른 칼날을 들고 집행되는 웅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준엄한 명제가 실현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 눈물은 승리와 해방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억울하게 쓰러진 동지들에 대한 헌정이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정의를 쟁취한 이 위대한 민족적 성취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당당한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낸 역사의 파수꾼이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역사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58년 개띠들도 국민과 함께 이 감격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46년 만에 남과 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구나. 그들은 점심시간 뉴스를 보며 가슴 벅차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빈국을 벗어나 이제는 유엔 회원국이 된 대한민국. 그 기적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수출품을 만들었고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들의 땀과 피가 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듬해인 1992년 8월 24일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것입니다.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시절 중국은 빨갱이이자 적이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는 멸공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반공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런 중국과 수교를 한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냉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이념을 넘어 실리를 추구하는 성숙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한중 수교는 단순한 외교 관계 수립을 넘어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이 소식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58년 개띠들에게 김일성은 평생을 적으로 배워온 존재였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하지만 동시에 46년간 분단의 한쪽 축을 담당해온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통일의 기회가 오는 건가?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가? 그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불안해했고 동시에 기대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분단되지 않은 조국을 물려줄 수 있을까? 김일성의 사망은 한반도의 미래가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혁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PC통신의 시대였습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 낯선 이름들이 58년 개띠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삐익거리는 모뎀 소리를 들으며 전화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던 그 시절, PC통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채팅방에서 닉네임으로 대화를 나누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니. 아이들은 부모보다 빠르게 PC통신에 적응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키보드를 능숙하게 두드리며 채팅을 하는 모습을 보며 58년생 부모들은 세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세상이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는 이메일이 업무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문서를 프린트해서 결제를 받던 시대에서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로 보내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이텔 증권 정보를 보며 주식 투자를 하는 직장인들도 생겨났습니다. PC통신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교량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 또한 짙은 법이었습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화려한 겉모습 아래 한국 사회는 급속한 압축 성장이 남긴 부실한 토대와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적 병폐는 두 번의 충격적인 대형 재난을 통해 무자비하게 드러났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는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 한강의 기적이라며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다리가 부실한 철근과 관료들의 안일함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어린 학생들의 울부짖음에 배신감과 자책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어진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는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말 외출을 즐기던 장소, 소비 문화의 상징이 불과 20여 초 만에 먼지로 변했을 때 그들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가족의 행복을 지탱해야 할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붕괴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참혹한 사건들은 경제 대국을 꿈꾸던 조국이 아직도 부실한 철근과 양심 없는 건축 공정, 그리고 탐욕 위에 위태롭게 서 있음을 경고하는 비극적인 묵시록과 같았습니다. 58년 개띠들은 성공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직시하며 깊은 통찰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대한민국은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맞이했습니다. 하나는 희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절망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야당 후보가 집권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렸다는 증거였습니다. 58년 개띠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87년 6월 항쟁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대장정이 마침내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제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됐구나. 술자리에서 동료들과 건배하며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쿠데타도 부정선거도 없이 오직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바뀌는 나라.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세대라고.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인 11월 그 모든 구조적 모순이 응축되고 폭발하여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휘몰아치는 찬 바람처럼 국가부도 위기라는 냉혹한 현실은 가정을 책임지고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접어든 58년 개띠들을 가차없이 덮쳤습니다. 그들이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이들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해고 통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온 그들은
해고 사실을 차마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넥타이를 맨 채 싸늘한 겨울밤 거리에서 소주를 마시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자부심은 어디로 가고 외세의 냉혹한 자본 앞에 조국의 경제 주권마저 흔들리는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실패가 가져온 쓰라린 고통을 홀로 사겨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걸린 희망의 가훈이 무색해졌고 아이들의 학원비와 분유값은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시적으로 주저앉았으나 58년 개띠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세상을 덮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그들이 가진 불굴의 민족혼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특히 58년 개띠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외체 상환 운동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불굴의 정신과 조국의 가장 숭고한 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결혼의 서약이 담긴 결혼 반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순금 열쇠, 아이들의 첫돌을 기념했던 돌반지, 심지어 치아 치료 후 남은 금리까지. 이들이 들고 나온 금은 단순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였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며 지켜낸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이 눈물과 함께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은 황금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뜨거운 생명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 헌신적인 금 모으기 운동 덕분에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IMF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는 58년 개띠들에게 기쁨과 눈물, 성취와 좌절이 수백 번 교차했던 격동의 1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의 깃발을 높이 올렸고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UN 가입과 한중 수교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고 PC통신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여야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설한 문명의 그림자에 상처 입었고 안정된 삶의 정점에서 국가 경제 재난이라는 쓰디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이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무너진 경제를 황금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그들의 숭고한 헌신은 이 땅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대서사시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들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대한민국을 21세기로 이끌어간 진정한 영웅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강인한 정신과 위대한 조국에는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탱할 영원한 자부심이자 불멸의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의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IMF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은 불사조처럼 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42의 나이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다면 이제 진정한 봄이 올 것임을, 그리고 그 봄은 그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피어날 것임을. 새천년의 대한민국은 정보기술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급부상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ADSL에서 광케이블까지 대한민국은 전 국토를 디지털 고속도로로 연결했습니다. IT 강국으로의 화려한 변신,
40대 중반에 접어든 58년생들은 기업의 중추가 되어 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이사로. 그들은 조직의 허리이자 등뼈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강국의 키트를 다지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IT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그 시절, 58년 개띠들은 경험과 통찰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기술로 미래를 그릴 때 그들은 위기를 극복한 지혜로 길을 닦았습니다. IMF를 이겨낸 그들의 강인함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02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한일 월드컵. 히딩크의 지휘 아래 태극 전사들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세계 축구 강호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4강 신화를 쓰던 그 뜨거운 여름. 58년 개띠들은 44의 나이로 붉은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시청 앞거리, 대구 중앙로, 부산 광복동. 수백만 명이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함성이 터질 때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독재에 맞섰던 청년 시절, IMF로 무너졌던 중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4강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붉은 악마의 열정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저력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58년 개띠들은 자녀들과 함께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수출되었고, K-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신기, 빅뱅, 원더걸스, 한류라는 신조어가 세계인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58년 개띠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우리 음악이 세계인을 열광시키다니. 그러나 2008년 세계는 또다시 경제의 쓰나미에 휩싸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월가의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자 그 충격파가 지구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신사를 바라보며 10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또다시 구조조정의 칼날이 휘둘렸고 또다시 명태의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IMF라는 지옥을 통과했던 그들은 더 이상 위기 앞에서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도 58년 개띠들도 이미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은 있었으나 붕괴는 없었습니다. 고통은 있었으나 절망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고 기업들은 체질을 개선했으며 국민들은 침착하게 위기를 견뎠습니다. 한 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자는 두 번째 위기를 현명하게 건너는 법입니다. 58년 개띠들은 허리띠를 조이고 씀씀이를 추리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계가 위기에 허덕일 때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IMF를 극복한 국민의 저력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라는 또 하나의 혁명이 세상을 재편했습니다. 2009년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했고 2010년 삼성 갤럭시가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류는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또다시 새로운 기술 문명과 마주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연장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었으나 50대 중반에 접어든 58년 개띠들에게는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뱅킹, 각종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 배워가며 적응했습니다. 때로는 젊은 후배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신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아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대학생 딸이 가르쳐주는 스마트폰 사용법. 평생 앞서 달려왔던 세대가 이제는 뒤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명이 빽빽한 교실에서 공부하던 그 근성으로 IMF를 이겨낸 그 강인함으로 다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세대교체의 물결이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 정년퇴직, 58년생들에게도 그 시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둘 동기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송별회의 술잔은 무거웠습니다. 야, 우리 30년 넘게 함께 일했네. 그러게. 세월 참 빠르다. 청춘을 바쳤던 직장. 20대부터 50대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바친 회사. 이제 그 문을 나서는 순간이 왔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사원증을 반납하고 개인 물품을 담은 박스를 들고 마지막으로 빈 책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벽에 걸린 근속 30년 표창장, 서랍 속 낡은 명함들, 모니터에 붙어있던 가족 사진, 한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8년 개띠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시니어 일자리를 찾았으며, 어떤 이들은 평생 미뤄뒀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비, 택시 운전, 배달, 식당 운영.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평생 일하며 살아왔으니까.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 문화는 전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역사를 새로 썼고, 방탄소년단 BTS의 빌보드를 정복했으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K라는 알파벳 하나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헐리우드 영화에 열광하고 비틀즈 음악에 심취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문화에 환호한다니. 손자가 할아버지 BTS 아세요?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꽃피었구나. 역사는 때로 특정한 세대에게 빛나는 별처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수많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1958년 개띠에 태어난 세대만큼 이 나라의 역사와 깊이 얽힌 세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해에 태어난 동년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현대사라는 웅장한 서사시에서 가장 빛나는 장을 써내려간 주인공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황폐한 땅에서 피어난 희망의 싹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한국 경제 기적의 설계자이자 건축가였으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신화를 현실로 만든 위대한 성취의 주인공입니다. 58년 개띠의 삶을 더듬어 보는 작업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성공 방정식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며, 한 세대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압축,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어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을 영광으로, 좌절을 도전, 정신으로, 시련을 강철 같은 의지로 승화시킨 한편의 웅장한 국가적 영웅 서사시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제 60을 훌쩍 넘긴 이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에서, 지역 사회봉사 현장에서, 평생 교육 강의실에서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후배 세대에게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8년 개띠. 그들은 가난을 이겨내고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을 만들었고 한류를 꽃피우며 세계의 대한민국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지, 어떻게 황폐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웅변적이고 생생한 증거입니다. 58년 개띠.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게 물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랑이자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한 세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세대이며, 그들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찬란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이 이룬 성취와 보여준 정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길이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58년 개띠 세대여,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랑이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